안녕하세요. 좌표의 부동산 경매 필살기 김종선입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어떻게 잘들 계셨습니까? 2019년 주택시장의 변화가 상당히 크죠. 그래서 오늘은 새롭게 바뀌는 주택시장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첫 시간으로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부터는요,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비과세였는데, 앞으로는 이게 과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송을 보고, 유튜브로 이 방송을 보고, 또 팟캐스트로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모두 제2의 월급을 꿈꾸는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해야 할까요? 또 어떤 임대주택을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월세가 잘 나오는 상가를 가져야 될까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귀찮으니까 똘똘한 한 채를 가져야 될까요? 이런저런 고민이 많습니다. 그렇게 고민이 많아서 선택해 보지만 가지고 있는 자본금, 종잣돈이 적어서 이것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더불어 대출길도 막혀서 우리가 1월 달에 대출 특강을 한번 했었는데요. 길은 다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대출은 길이 다 막혀서 이것마저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2019년도에 바뀌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은요, 첫 번째,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였습니다. 비과세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는 14%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를 하는데 분리과세 할 수도 있고 합산 과세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분리과세란 뭔가요? 이게 이제 많이 전문 용어가 나오니까 조금 헷갈립니다. 분리과세는 소득을 과세할 때 다른 소득과 합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따로 분리해서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소득이 1,5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임대소득이 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합하면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을 되었을 때 이것을 분리과세하냐 합산과세를 하냐 그 얘기입니다. 합산과세를 하면 세 금액이 커지겠죠. 다시 말해서 즉 월급, 이자, 배당, 연금 등 다양한 소득 중에 어느 하나만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분리과세라고 하고 이것을 합해서 과세하는 것을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관심 가지고 있는 주택임대료를 합산할 거냐 분리할 거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간 비과세였던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 14%의 세율을 분리 과세한다는 겁니다. 다만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기본 공제율 400만 원을 유지하고요. 필요경비 인정비율을 70%로 올려서 감면 혜택을 넓힌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주택 수익과 보유주택에 따른 과세 비율이요. 이렇게 1주택인 경우에 9억 원 이하와 9억 원 이상인 걸로 구분했을 때 연간 임대 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일반 고가 주택이든 고가 주택이든 주택이 아니든 과세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과세를 하겠다. 다만 이때는 임대료만 한해서 보증금에 한해서는 과세하지 않고 임대료만 한해서 과세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2주택인 경우에는 똑같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또 임대료에 한해서만 과세를 하겠다. 그리고 3주택인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이건 2천만 원 이상이건 모두 다 과세를 하고 이때는 임대료를 단주 임대료로 계산 합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은요.
이렇게 2019년 이전에는 2천만 원 초과일 때는 과세를 했고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를 유예했던 것을 2019년부터는 과세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2천만 원 이하인 경우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요. 2천만 원 이상은 합산과세를 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미등록 기본 공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400만 원에서 기본 공제를 해줬는데요. 앞으로는 등록한 사람에게 한해서만, 다시 말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에게 한해서만 400만 원 공제를 하고요.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해서는 200만 원만 기본 공제로 공제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임대주택 보증금 과세 시 배제되는 소형주택 범위도 축소가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3억 원 이하 또 60제곱미터 이하이었던 것을 이제는 2억 원 이하 40제곱미터 이하로 법이 바뀌었다. 이 점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간주임대 계산을 하는데 이 계산을 하기 전에 분리과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리과세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득을 계산할 때 다른 소득과 합하지 않고 해당 소득만 따로 분리해서 과세하는 방식을 우리가 분리과세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월급, 이자, 배당, 연금 등 다양한 소득 중 어느 하나만 분리하여 과세하는 방식을 분리과세라고 하고, 이것을 합한 것을 합산과세 또는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12월 달에 내는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5월 달에 내는 소득세도 합산을 하느냐 아니면 나의 다른 모든 소득과 플러스 부동산 임대소득을 합하냐 합하지 않느냐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종합과세는 이중과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월급을 받을 때 모든 세금을 공제하고 월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즉 세금을 공제한 상태에서 받은 돈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다른 행위를 했는데 다른 행위를 할 때 또다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것이 이중과세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받은 월급은 이미 모든 세금을 공제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은행에 가서 공산품을 살 때 그 공산품에 붙어있는 세금을 우리가 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두 번의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중과세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소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다른 소득, 다시 말해서 월급이나 배당이나 이자 소득 등과 또 합해가지고 이미 우리가 통장에 있는 이 돈이 있다면 그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이자 소득도 이미 그 소득공제 이자에 대한 세금을 다 띈 거거든요. 띄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임대소득과 다시 합쳐서 과세를 하니까 이게 합산과세, 그러니까 결국은 이중과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이자 소득은요 2천만 원 이하인 소득에 한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해서 15.4%를 공제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임대소득 2천만 원에 대한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거죠. 즉 지금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유예했던 것을 2019년 1월 1일부터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분리하여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가 이자소득의 분리과세와 좀 다른 점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자소득에는 기본공제라든지 필요비라고 하는 인정과세가 포함되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해서 15.4%가 과세가 되지만 주택임대 사업에 대한 소득은
소득에 한해서는 필요비 400만원과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을 때는 400만원,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을 때는 200만원을 기본공제를 하고요. 또 여기에 인정비율 70%를 적용해 주는데, 그래서 이자소득과 비교해서는 소득세가 좀 줄어들기는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아무튼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 또한 이중과세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3주택자가 되었을 때는 월세 소득만 가지는 게 아니라 보증금에 한해서도 이자의 15.4% 이자에 준한 간주 임대료로 계산을 합니다. 즉 소득 임대소득이란 특정 과세기간의 주거용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기타 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를 말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수익금액이란 월세로 받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증금 합한 금액을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간주임대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2019년 1월 1일부터는 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간주임대 계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여기서 보면 간주임대 보증금, 이게 조금 보기가 좀 표가 좀 이상한데요. 다시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2018년 예를 들어서 7월 1일 5억 원의 임대보증금을 받았다 한다면 2018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임대료를 내야 되는데, 이때 정기이자 비율을 지금은 1.8%로 가정을 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5억 원에서 임대보증금 5억 원에서 3억 원을 빼줍니다. 그리고 적수인 1년간 365일 중에 내가 임대를 놓았던 거 184일 곱하기 365일 곱하기 60% 곱하기 정기예금 이자율 1.8%를 해보니까 간주 5억 원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108만8,876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금액이 간주 임대료고요. 간주 임대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주택 소유자로서 임대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 원이 초과할 경우 총 수익금액에 합해서 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리과세 주택 임대 소득을 종합과세할 경우 종합소득세 결정액으로도 편승이 되는데요. 즉 주택 임대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해서 종합소득 구조에 따라 계산을 해야 됩니다. 2019년부터 소규모 주택 임대 소득에 주어진 비과세 혜택이 없어지고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도록 해서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간 임대료 계산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소득세 규정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임대사업자는 소유주택수와 관계없이 201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2019년 1월 1일부터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선택해서 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1주택 소유자와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런데 3주택 이상인 소유자는 임대주택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해서 총 수익금액에 산입한다. 즉 소형주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계산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볼까요? 1주택자 경우에는 고가주택, 다시 말해서 9억 원 이상일 때는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상일 때는 종합소득세에 합산합니다. 그런데 임대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2018년까지는 비과세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반 주택일 경우에는 한 채가 9억 원이 초과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대소득 과세를 안 하는데요. 그 다음에 1주택이기 때문에 간주 임대료도 계산하지 않고 월세만 총 수익 금액과 합산해서 과세하게 됩니다. 2주택자인 경우는요,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는 간주 임대료는 계산하지 않는다. 그리고 임대료 총 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는 종합소득에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2019년부터는 과세가 된다. 그래서 이 세금은 금년도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금년 5월 31일까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2020년부터 납입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주택수가 몇 개 안 되고 임대소득이 얼마가 안 된다면 이걸 한번 계산해봐서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볼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요? 5월 31일까지. 2주택자는요, 또 다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비과세였는데 이제는 14%의 세율을 내고 그러나 분리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것.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다면 이 사람은 기본공제 400만 원, 인정비율 70%를 인정받아서 감면 효과를 받지만 미등록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기본공제가 200만 원으로 줄고요. 인정비율도 70%에서 50%로 준다. 그렇게 하고 주택도 아까 말씀드린 것지만 3억 이하 60제곱미터 이하에서 이제는 2억 이하 40제곱미터 이하로 축소된다. 그거 한번 꼭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3주택자에 한해서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주택자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다주택자는 뭐예요? 이 정부 들어서서 다주택자는 3주택자 이상을 가진 사람을 다 다주택자로 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는 주택정책에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주택정책의 타겟팅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임대료와 보증금은 간주 임대료로 해서 3억이 초과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과세하지 않았지만 2천만 원 초과될 때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대보증금,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임대보증금 마이너스 3억에 내가 임대 놓았던 날수 분의 365일 그리고 60%와 정기예금 이자율을 계산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이미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세법 개정이 없는 한 소규모의 임대소득자라 하더라도 금년 공시시가가 상승되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2019년 5월 31일까지 그 전까지 한번 계산을 해봐서 어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처분할 건지 말 건지 아니면 법인 사업자를 만들어서 그쪽으로 이렇게 현물 출자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2019년 바뀌는 주택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부동산 정책 중에 첫 번째로 소득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로 단축된 것과 그 다음에 1가구 1주택 판단 시 사실혼 배우자인 경우와
2019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페에서는 이런저런 여러가지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3월 22일 날 토지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이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농지연금에 대해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농지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부동산에 대해서 연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연금과 농지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은요, 내가 10억짜리 주택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을 주택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10억 감정을 해보는 겁니다. 10억짜리. 그랬는데 감정해봤더니 10억이라고 한다면 내 취득금액이 10억, 감정가격이 10억이기 때문에 10억에 대해서 주택연금액이 결정이 돼서 매월 연금을 받는 겁니다. 이게 주택연금입니다. 그런데 농지연금은요, 지금 우리가 경매나 공매로 농지를 낙찰받는 경우에 한해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 매매는 달라요. 일반 매매는 다르는데,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감정가격인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 논을 우리가 경매나 공매로 3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면, 그래서 이 농지연금에 가입하게 되면 다시 감정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10억짜리를 3억 5천에 낙찰을 받았는데 감정을 해서 10억이 나오면 10억에 한해서 연금이 결정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데 이것을 매매로 농지를 10억짜리를 10억에 사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지만 10억짜리를 3억 5천에 낙찰을 받는다면 이것 또한 틈새 시장입니다. 이 농지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4월 달에 강의를 할 건데요. 그런데 그 전에 농지도 토지이다 보니까 그 전에 3월 달에 3월 22일 날 토지 특강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토지 특강을 먼저 듣고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선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농지연금에 대해서 특강을 들으면 훨씬 이해가 빠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월 22일 날 토지 특강에 한번 꼭 오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9일 날 토요일 오후 2시는 제가 공개 강의를 합니다. 이 공개 강의는요, 투자에 경험 있는 사람들은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를 했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 아니면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책 몇 권 읽은 사람들은 이 강의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보자들이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또 투자 방향은 어떻게 할 건지, 2019년도에 세금 이렇게 무섭다는데 투자를 해야 될 건지, 결국은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목에 어떻게 투자를 시작할 건가에 대해서 3월 9일 날 제가 하니까 이때 꼭 한번 당신이 이 방송을 듣는 사람 중에 초보자라고 한다면 이 강의 3월 9일 날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월 24일 일요일입니다. 새싹반 부동산 경매 새싹반, 그 다음에 3월 26일 날 화요반 이렇게 개강하니까 그것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관심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렇게 부동산 세무에 대해서 소득세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세법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이 혹시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얘기만 믿지 말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